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하루에 몇 번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악플러들이죠. 과거에는 악플하면 유명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지만 SNS나 블로그,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악플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범위 역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쓰는 걸까요? 오늘은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악플러들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도대체 악플러들은 왜 악플을 다는 걸까요? 굳이 그런 글을 쓰는 그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 심리를 보여줄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께서도 한 가지를 선택해보세요. 1번,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에 5명이 있고 옆 선로에는 1명이 있습니다. 선로를 바꾸는 스위치만 조작하면 1명을 희생해서 5명을 구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에는 5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앞에는 1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밀면 기차는 멈춰 서고요. 따라서 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셨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와 트롤리 딜레마를 응용해서 확장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경우 모두 1명의 희생으로 5명을 구하는 방법이지만 대부분 두 경우의 반응이 다릅니다. 선로를 바꾸는 건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자신이 악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손에 피가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직접 사람을 미는 건 선뜻 한다고 선택하기 힘들겠죠. 내 손에 직접 피가 묻기 때문입니다. 악플도 똑같습니다. 악보이스는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꺼려하지만 악플은 키보드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악플러는 사람을 미는 걸 주저없이 선택하는 소시오패스처럼 타고나거나 교화가 불가능한 악인은 아니지만 내 손에 피가 직접 묻지 않을 때에는 못된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못난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될 때도 있고 못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악플을 달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성향을 자제시키고 그런 행동을 막아주는 마음이 있죠. 그게 바로 연민 혹은 공감입니다. 악플러들은 그게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 미국 브리검영 대학 연구진은 악플러들의 성격에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둠의 3요소로 불리는 나르시시즘이나 마키아벨리즘 또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다는 거죠. 나르시시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 잘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마키아벨리즘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 따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이죠. 바로 어둠의 3요소로 불리는 이런 성격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는 성격인 샤덴프로이데와 공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불행과 아픔에서 소소한 쾌감과 위안을 얻기 위해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교묘한 악플러 중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죠. 저는 학생인데요. 보니까 이렇네요. 저는 회사원인데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댓글을 쭉 보게 되면 매번 나이와 직업이 바뀝니다. 이렇게 가짜 정보를 써가면서까지 서로 싸움 붙여서 욕하게 만드는 악플러들의 심리는 뭘까요? 내 앞에서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면 자연스럽게 나의 위치는 심판이 됩니다. 내가 어느 손을 들어줄까 판정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권력감으로 굉장히 존재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악플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직접 때리고 찌르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플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에게는 악플 역시 칼로 찌르거나 때리는 것 같은 똑같은 피해를 경험한다는 거죠. 악플을 보고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칼에 찔리거나 둔기에 얻어맞았을 때와 똑같은 고통의 경험이 관찰된다는 거예요. 즉, 악플은 상해치사와 다르지 않고요. 심할 경우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뇌과학의 결과로만 보자면 악플은 상해치사와 살인과 형량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악플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악플을 지켜보는 불특정 다수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보다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타인이 더 괴롭다. 남에 대한 악플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불쾌함을 넘어 심지어 우리 자신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의 악플을 보기만 해도 너무 괴로워요. 저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께서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보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본다는 것 역시 굉장히 고통이 된다는 거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했을 때 실제로 폭격을 당한 사람들 못지않게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폭격을 당한 옆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체 자체는 멀쩡하지만 더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감과 연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고통받는 그런 악플들을 보면서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우리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악플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다수에게 가해지는 위해이고 못된 짓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플을 왜 보냐? 그걸 찾아보지 마라. 그런데요, 정말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안 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걸 넘어서 그것 자체가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귀를 안 기울인다. 그럴 수 없겠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관심 있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건 사회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악플러를 자꾸 보면 멀쩡한 사람이라서 놀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이 사람의 직업과 범죄 경력의 유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뇌에서 일하는 쾌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잡고 나면 멀쩡하다,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고 나서 보니 멀쩡하다는 표현을 쓰면 결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원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 자체도 이것이 범죄라는 생각을 안 가지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실제로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어릴 적 혹은 동료 관계 혹은 일에서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찾아내지요. 그러니 악플러를 잡고 봤더니 멀쩡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선 우리 아이가 악플을 달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적은 경우이겠지만 그럴 때 꼭 해야 하는 일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악플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의 한 줄을 읽어드릴게요. 분석 결과 악성 댓글은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 범죄에서 더 높은 비율이 관찰되었다.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아야 할 때 감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플러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상당수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감정이 없으면 사이코패스죠. 감정을 느끼지만 연민이 없으면 소시오패스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작은 걸로 크게 폭발하면 과잉 반응입니다. 지금 형광등이 나갔다면 교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형광등이 꺼진 것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왜 이때 꺼져? 네가 들어오니까 꺼지네. 이렇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부모나 가족들을 보면서 자라고 배우면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으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악플의 또 다른 특징은 신체 상태에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외모라든가 신장, 심지어는 피부, 그리고 헤어스타일 같은 외적인 것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악플러들 자신이 이렇게 신체나 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비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대접받고 존중받은 어린이가 나중에 대접하고 존중하는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악플을 많이 달고 있다는 걸 발견한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미안해. 내가 널 존중을 많이 안 해줬구나. 내가 너를 너무 많이 꾸짖었고 자존감 떨어지게 만들었구나. 오늘부터 우리 가족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존중해 주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플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악플을 썼던 기록은 영원히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기술은 늘 발전하고 있죠. 지금은 못 찾겠지 하는 것들 10년 후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 완전 범죄가 DNA 기법으로 지금 잡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에 숨길 수 있었던 건 다음 시대가 되면 결코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쓰는 모든 글들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내가 지금 쓰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플을 쓰는 이유는 쾌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쾌감들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더 센 악플을 남겨야만 나의 뇌는 이전에 느꼈던 만큼의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즉, 폭력적 쾌감들은 반드시 내성과 중독적 현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언젠가 감당이 안 되는 지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플은 결국 미래의 나에게 들이대는 칼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지친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지요? 이렇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 분들, 그중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묘하게 대화를 다른 사람의 욕으로 이어가는 분들이에요. 듣다 보면 다른 사람 말을 자꾸 옮기고 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 말에 공감을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흥미로울 수도 있고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 사람은 나를 만날 땐 자꾸 남의 욕만 할까? 다른 곳에 가서 또 내 얘기를 옮기지 않을까? 남욕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 중엔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야만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약간의 우월감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약간 못난 안정감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유형이 바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수도 똑같이 싫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죠.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건 다수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수의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내 옆에 와서 다른 사람 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고립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는 이 감정이 다수의 감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매번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사람들의 심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욕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나 그 사람 싫어. 이게 아니라 A가 그 사람 되게 싫어하더라 라고 하면서 A에게 자기의 생각을 투영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욕은 하고 싶으면서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비겁한 사람들이 보이는 성향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옮기는 것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비겁하게 말을 옮기는 순간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능숙하거나 노련한 사람들은 제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렇게 노련한 분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파는구나, 비겁하구나 이렇게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옮기는 것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더 잘 들키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최소한 나를 못나고 비겁한 사람으로 보이게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남을 욕하고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의 정신건강에 해로울까요? 우리가 언제 주로 지칠까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분명한 말과 행동을 할 때 더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디까지 퍼지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책임져야 할 말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안할 때 목적 없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나 안 불안해, 나 불안하지 않은데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에 불안해 본 적 많았어요. 그 기억 때문에 뒷담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불안해지는 겁니다. 남의 말을 옮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욕하고 남의 말을 전하는 그런 분들은 피해야 하겠죠.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나를 지치게 만드니까요. 그렇다면 남을 욕하고 남의 말을 내 앞에 와서 자꾸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꼭 이렇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너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닌데? 그 사람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너도 그랬을걸? 기억하지 못할 뿐 계속 경험해 왔던 거야. 너도 그런 걸 느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나에게 귀찮게 달라붙고 더 집요하게 자기 뒷담화에 공범으로 만들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니 그 결과는 나는 더 귀찮아집니다.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암시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명시적으로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부담되시죠? 그렇다면 너 좀 유별나고 특이하구나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악감정은 많이 가지지 않은 채 나를 특이하다거나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나와는 엮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남 욕하는 걸 좋아한다면 이건 정말 더 어려운 문제죠.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거나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면 거리를 두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소중하며 그리고 내게 필요한 사람이 자꾸 남을 욕하거나 말을 옮길 때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뒷담화 하지 마, 남 욕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법, 칭찬을 옮기는 법, 얼마나 나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남 욕하거나 남의 말을 옮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당장 그걸 하지 마 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고요, 결국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에겐 칭찬을 옮기는 행동이 굉장히 즐겁고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악담을 많이 즐기면서 말을 옮기는 못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에 만나게 된 제 인생을 바꾼 군대 시절의 대대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소대장을 칭찬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중대장의 칭찬을 옮겨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높은 대대장이 말단에 있는 소대장한테 너 대단한데 뛰어나! 이렇게 그냥 칭찬을 하면 그 사이에 있는 중대장의 마음이 복잡해지겠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근데 이놈은 왜 굳이 내가 없을 때 대대장님을 만났지? 대대장님이 섭섭해질 수도 있고 소대장이 괘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대장님의 칭찬은 부작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대대장님은 중대장의 입을 빌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니네 중대장 사람 참 잘 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대장님? 아니, 니네 중대장이 그러는데 자네 김소희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니네 중대장 눈 좋아. 그러고 갔어요. 소대장이 이제 훈련 나갔다가 들어온 중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대장님이 그러시는데 중대장님 사람 잘 보신다고 칭찬하고 가셨습니다. 중대장님이 대대장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그 칭찬을 들은 소대장도 귀엽죠. 그 대대장님은 칭찬을 옮겨서 자기 칭찬의 정당성도 확보하시고 중간에 있는 사람까지도 아우르시게 되신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분에게 한 수 배웠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꽤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칭찬 방식을 통해 대대장께서 소대장과 중대장
두 사람 모두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누가 누구를 칭찬하면 그걸 잘 기억해놨다가 항상 옮깁니다. 이왕 말을 옮길 거라면 칭찬을 옮기는 게 그 무엇보다도 좋은 거죠. 뒷담화와 말 옮기는 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보는 겁니다. 나한테 자꾸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뒷담화의 소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나였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질투라는 건 나는 걔가 싫은데 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깔고 있는 감정이죠. 이럴 때 오히려 야, 나는 걔가 참 부럽더라 라고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와, 난 정말 걔가 부러워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앞에서 부럽다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욕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 이런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과연 알까요? 아니요,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약간 나쁜 일을 해놓고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못난 행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나쁜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착하다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그냥 나의 길만 걷겠다는 건 의외로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종종 우리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착한 사람들에게 유난히 공격적이고 질투심을 느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권위, 즉 파워, 힘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적인 악인의 1순위 제거 대상은 바로 착한 우리들입니다. 악인이 게다가 권위까지 가지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착수하는 지시, 바로 착한 사람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보다 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요.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귀찮고 바빠서 길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시간을 아낌없이 거기에 쓰고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부채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양심 없는 악인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멍청하고 솔직하지 못하다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에게 유난히 공격적이고 질투심을 느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요, 주변에 착한 사람을 비웃고 착한 사람이 제일 솔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진짜 악인의 범주에 넣어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착한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갑분싸를 만들어내는 분들 꽤 있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의 만들어낸 갑분싸에 약간 짜증이 나거나 곤란해하는 건 그건 정상이죠. 그런 착한 친구에게 짜증을 내거나 곤란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를 또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짜증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번민한다는 겁니다. 번민한다는 건 정상인의 특징입니다. 진짜 악인은 번민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악인들의 특징은 사람은 도구, 즉 쓰고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리더,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되는 분들 많이 보셨죠. 일의 결과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을 한 후에 후회하는지 괴로워하는지를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과 행동 모두 다 가지고 있죠.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간에 희생당하거나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소수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번민하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즉 나쁘지 않은 악인이 아닌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정말 친한 사람들 중에 악인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나와 친밀한 사람 중에는 악인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친구끼리, 심지어는 배우자끼리, 연인끼리 성격이 같아야 좋을까요? 달라야 좋을까요?
어떨 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보적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땐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격은 어떤 게 성격일까요?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좀 개방적이다, 좀 보수적이다, 이런 것들이 성격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개방성과 보수성은 처음에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가까운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개방적이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상상력, 호기심, 모험심, 예술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해당되겠죠. 보수적인 건 어떤 것일까요? 기존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성,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겠죠. 다비드상, 정말 인체를 아름답게 묘사했죠. 그 다비드상을 앞에 놓고 야,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머, 다 벗었어. 부끄러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양쪽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친밀한 친구가 되려면 어떠한 성격의 요인들 중에서도 개방 보수성은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성이에요. 친구가 되고 거리가 좁혀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로 진실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방적이든 보수적이든 서로도 가깝게 만들고요. 그리고 진정성을 또 양쪽이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성격이 많이 달라요. 나머지 성격에서 그러면 상보적인 관계가 됩니다. 내가 내성적인데 친구는 외향적이면, 내가 예민한데 친구는 예민하지 않다면 굉장히 재미있고도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진실성이 없다면, 즉 양심이 없으면 그 관계는 파국이죠. 왜? 가까워졌으니까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책 제목들이 대부분 이런 역설적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우리 옆집에 사이코패스가 산다. 왜 이런 제목들이 많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많다, 즉 친밀한 관계 중에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같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옆에 가치관은 비슷한데 양심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나를 위험에 크게 빠뜨릴 수 있는 악인이겠죠. 이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대를 위해 소인 나를 주저하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제거하고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꼭 리더들의 큰 결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저를 포함한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잠시 근교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총 7명이었으니 2명은 자리가 없어서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스를 타면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그때마다 버스 번호를 물어봐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차를 타고 가고 싶어 했죠. 자, 그러나 저는 다행히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남은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4명이 이기고 2명이 졌습니다. 차를 타게 된 친구들은 당연히 환호성을 지르죠. 와,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이후에 2명한텐 슬슬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것도 정상이죠.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한 명이 야, 걔네들이 재수가 없었던 건데 뭘 그렇게 미안해하니? 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계속 일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진심이구나. 자, 그래서 그날 하루 여행을 다 마치고 다녀온 뒤에 다시 학교 앞에서 뒤풀이를 하죠. 당연히 버스로 이동했던 그 2명의 친구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차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참 못됐다. 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차에 타고 있었던 이 4명의 다른 친구들 중에 3명은 마찬가지로 느꼈는지 그날 이후에 학교 앞에 매점에서 만났을 때 그 친구들한테 슬쩍 미안함을 표시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그 친구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 뭐가 미안해 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차를 탄 사람과 버스를 타고 간 이 친구들을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기억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적지 않은 소름을 느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나쁜 건 없거든요. 나쁜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양심 없으면서도 권위를 가지고 다가오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나쁜 관계를 끊어낸다는 게 중요할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조종하기 좋아하면서 양심 없는 인간들의 큰 특징은 나 이외에 다른 좋은 친구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인간들 중에 이단 종교를 만들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철칙들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더 의도적으로 존중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휴, 박일병 오늘 괜찮아 보여?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의 계급과 그 사람의 위치를 오히려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가지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약간의 존중감을 혹은 나에게 배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친근감을 가지게 돼야 되는데, 그 병사는 오히려 그 이후로 저를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확연히 느꼈습니다. 제대 후에 저는 그 병사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소식은 당연히 끊겼죠. 그런데 제대 후 한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그 병사가 저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더군요. 자기는 그때 굉장히 자기에게 권위적이면서 복종만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인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과중에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재수없고 위선적으로 보였대요. 즉, 나쁜 관계에 집착하다 보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암시하는 사람을 볼 때 오히려 가장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조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나 스스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못지않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 나쁜 사람과 맺은 깊은 관계는 그저 종속적이기만 합니다. 관계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보다 연장자이고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평적인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평적인 것과 존중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고 거기서 행복감을 가지기 위해서 내 주위의 나쁜 관계를 끊어낼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착한 분들이 이른바 소시오패스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 나쁜 관계마저 끊어내면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점을 꼬집고 있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나쁜 관계마저 끊어내면 빈 공간만 남았을 때 느끼는 감정을 외로움이 아니라 한적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는 상태죠. 이 진공의 상태를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셨으면서 그걸 왜 외로움일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는지 한번 나를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의외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한적한 시간을 내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문화, 예술, 취미, 레저입니다. 아주 나쁜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면서 자기를 통해서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자기의 희생양들에게 야, 너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심지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밖에 친구를 안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감탄을 나에게 주죠. 그런데 이 모든 인정은 바로 나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그 타인으로부터 오는 감탄이죠. 그런데 종속적인 관계에서 끊임없이 이용당하는 착하고 성실하고 총명한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없다는 거예요. 특히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지 않고 한적함 속에서 내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문화, 예술, 취미, 레저입니다. 심지어 게임을 하면서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죠. 그 시간에 나의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게 만드는 어떠한 방법도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를 비롯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놀라게 되는 부분은 나쁜 악인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했던 착하고 성실한 분들의 특징에 바로 그들의 삶에서 문화, 예술, 취미, 레저, 심지어 소소한 게임조차도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Side of you